어머, 저 처녀가 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정이가 약국 앞 시멘트 계단에 쓰러지는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다. 하얀 블라우스에 물든 핏자국이 선명했다. 119 좀 불러주세요. 약사가 하얀 가운 자락을 휘날리며 뛰어나왔다. 소정이의 손에는 하얀 봉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봉지 안에서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한 달 전만 해도 소정이는 서울 중산층 가정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키 165cm의 배곡 같은 피부, 쌍꺼풀, 찐 큰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을 가진 그녀는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미인이었다. 우리 소정이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안 빠지지. 출중하지. 어머니 수키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소정이는 종로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미스코리아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리고 깔끔한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모든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특히 같은 부서의 영민이는 소정이를 보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영민이는 키 175cm의 훤칠한 체격의 지적으로 생긴 얼굴을 가진 27살 청년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다. 소정 씨, 오늘 퇴근하고 다방에서 차 한 잔 어떠세요? 영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안해요, 영민 씨.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소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영민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소정이는 종로 한복판에 번화가를 걸었다. 양복 입은 신사들과 한복 차림의 아낙네들이 북적이는 거리였다. 군고구마 냄새와 붕어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소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영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야. 소정이가 그리는 미래는 화려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친구들과 호텔 찻집에서 오후를 보내는 것. 그런 삶을 위해서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했다. 소정이가 살고 있는 마포구 아현동의 2층 양옥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대성이 공장에서 돌아와 있었다. 대성이는 50 중반의 나이에 어깨가 넓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몇 년 전 공장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소정이가 인사했다. 그래, 고생했다. 오늘 공장 일이 좀 많아서 늦었구나. 대성이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 수키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키는 50을 넘긴 나이에도 아직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파마를 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올라가 있고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갈했다. 소정아, 오늘 정 여사가 또 전화했다. 수키가 물을 썰며 말했다. 정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중매쟁이였다. 55살의 통통한 체구에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그녀는 좋은 선자리 소개로 유명했다. 또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래요? 소정이가 물었다. 응, 사업하는 청년이라는데. 자세한 건 내일 정 여사가 올 때 들어보자. 그날 밤 소정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자리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아버지의 장애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어떨까? 소정이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오후 정 여사가 소정이네 집을 찾아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빨간색 투피스에 금목걸이를 두른 화려한 차림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 여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했다. 어머, 정 여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수키가 반갑게 맞았다. 거실에 앉은 정 여사는 수키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총각을 찾았어요. 김현철이라는 청년인데 자수성가한 사업가예요. 사업가요? 수키의 눈이 반짝였다. 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집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정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음 한편이 설레기 시작했다.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수키가 물었다. 31예요. 소정이보다 6살 많지만 요즘 남자들이 워낙 늦게 결혼하니까 적당한 나이죠. 키나 외모는 어떤가요? 정 여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키는 좀 작은 편이에요. 165cm 정도. 하지만 성격이 참 좋아요. 호탕하고 시원시원하고. 소정이는 과일 깎던 손을 멈췄다. 키 165cm면 자신과 같은 키였다. 하이힐을 신으면 자신이 더 클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현철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수성가했다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 대성이가 밥을 씹으며 말했다. 그런데 키가 좀 작다고 하던데. 소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키가 뭐가 중요하냐? 돈 잘 벌고 성실하면 되지. 수키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흘 후 소정이는 명동의 커피숍에서 현철을 만났다. 정 여사의 말대로 키는 작았지만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 번들번들했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현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듣기 좋았다. 굵고 남성다웠다. 안녕하세요, 정소정입니다. 이렇게 예쁜 분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현철이 정중하게 말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소정이는 현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차렸다는 것, 직원이 10명 정도 된다는 것, 영등포에 제법 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하는 일이 거창한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현철이 겸손하게 말했다. 소정이는 그 순간 영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잘생기고 키 크고 교양 있는 영민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었다. 앞으로 사업을 더 키우실 계획이세요? 소정이가 물었다. 물론이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현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날 오후 소정이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철은 비록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땠니? 수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잘하시고 예의도 바르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보자. 그렇게 소정이와 현철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2번, 3번 만남이 이어지면서 소정이는 현철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철이 자신을 어여쁘게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졌다. 한 달 후 현철이 정식으로 청혼했다. 소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소정이는 잠시 망설였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된 미래가 보였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소정이는 회사에서 야근하는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민 씨,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민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와요? 선을 봐서 만난 분이에요. 죄송해요, 영민 씨.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영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해요, 소정 씨. 행복하세요. 소정이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다. 결혼이 결정되자 수키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 분주해졌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백화점과 시장을 오가며 혼수를 준비했다. 여보, 또 돈이 필요해요. 수키가 대성에게 말했다. 어제도 10만 원을 줬잖소. 또 뭘 사야 한다는 거요? 대성이 피곤한 듯 물었다.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야 해요. 현철이 아버지가 시계 수집이 취미라고 하시던데 좋은 시계 하나는 있어야죠. 롤렉스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딸 결혼인데 이것도 아껴가며 해야 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다음 날 수키는 소정이와 함께 미도파 백화점에 갔다. 1970년대 서울 최고의 백화점이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다. 어머니,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소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비싸긴 무슨. 우리 딸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수키는 당당하게 말했다. 시계 매장에서 수키는 가장 비싼 롤렉스를 골랐다. 점원이 검은 벨벳 상자에서 금색 시계를 꺼내자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이 시계는 30만 원입니다. 점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수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을 꺼냈다. 대성이 한 달 벌이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 다음은 그릇 매장이었다. 수키는 고급 도자기 그릇 세트를 샀다. 흰 바탕에 금태를 두른 그릇들이 아름다웠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이 그릇 세트는 15만 원입니다. 포장해 주세요. 이어서 이불, 베개, 커튼, 화장대까지. 수키의 쇼핑은 끝이 없었다. 소정이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점점 불안해졌다. 어머니,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충분하긴 무슨. 아직 한복도 못 맞췄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야 하고. 요새는 신랑도 3부 다이아를 해줘야 한다더라. 그날 오후 종로의 유명한 한복점을 찾았다. 한복점 사장이 직접 나와서 원단을 보여줬다. 신부님 피부가 참 곱네요.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사장이 연분홍색 비단을 펼쳐 보였다.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값은 상관없어요. 수키가 말했다. 한복값만 해도 20만 원이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온 수키는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만족스러워했다. 우리 소정이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대성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요. 집안 살림도 생각해야지. 뭐가 그만이에요? 아직 자개장도 못 샀고 금부치도 더 사야 하고. 공장 사정이 요즘 안 좋다고요. 신식 기계로 만드는 큰 공장들이 생겨서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은 경쟁이 안 돼요. 하지만 수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딸의 결혼이 자신의 체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대성은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장부를 들여다보니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큰 공장들이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제품들 때문에 주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성은 고민에 잠겼다. 그때 공장 직원인 김군이 들어왔다. 김군은 25살의 날렵한 청년으로 요즘 들어 박 사장이라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고 있었다. 사장님, 아직 안 들어가세요? 응,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혹시 자금 문제 때문인가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아는데. 김군의 말에 대성의 귀가 번쩍 열렸다. 무슨 방법? 박 사장님이 그러는데 원자재를 조금만 바꾸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속은 좀 다른 재료를 쓰는 거죠. 대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제품 품질이 떨어지잖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으니까. 요즘 다른 공장들도 다 그렇게 해요. 대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짓은 못해. 양심이 있지. 김구는 아쉬운 듯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집에서는 수키가 또 다른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소정아, 내일은 진주 목걸이를 사러 가자. 현철이 어머니가 진주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소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욕심이 끝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긴 무슨.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 그날 밤 소정이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문득 영민이가 생각났다. 만약 영민이와 결혼한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철과의 결혼 날짜도 정해졌고 예식장 예약도 마쳤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봄볕이 따스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소정이와 현철의 결혼식이 열렸다. 명동의 한 예식장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다. 소정이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베일을 쓴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다. 우와, 신부가 정말 예쁘다. 그 하객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현철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철아, 정말 좋은 신부감을 만났구나. 그 현철의 친구들이 축하했다. 대성과 수키는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고 있었다. 수키는 자주색 한복을 입고 화려한 금비녀를 꽂았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정말 예쁘게 키우셨네요. 하객들이 수키를 칭찬했다. 에이, 머리요. 우리 소정이가 좀 예쁘긴 하죠. 수키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다. 예식이 시작되고 소정이가 아버지 대성과 함께 입장했다. 대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 소정이 행복해야 한다. 대성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다. 현철의 사업 동료들도 많이 왔다. 현철이가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네. 부러워 죽겠어. 현철의 동료가 말했다. 소정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현철의 어머니가 소정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밤 소정이는 현철의 집으로 왔다. 영등포에 있는 2층 양옥집이었다. 집은 생각보다 컸고 깔끔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야. 어때? 현철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소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신혼부부만 살기에는 너무 큰 집 같았다. 결혼 후 일주일은 평화로웠다. 현철은 소정이를 무척 아꼈다. 매일 꽃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야,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말 행복해. 현철이 소정이를 안으며 말했다. 소정이도 나름 만족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을 집에 불러 차를 대접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후 열흘째 되는 날, 현철이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왔다. 여보, 나왔어. 현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소정이가 거실로 나가보니 현철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소정이가 놀라며 물었다. 현철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내 아들이야. 네? 소정이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안해. 미리 얘기 못해서. 이 아이 생모가 죽어서 이제부터 내가 키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결혼 전에 있었던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잘 키워줘야 해. 소정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소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소정이를 경계하는 듯 현철 뒤로 숨었다. 현철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우야, 이분이 새 엄마야. 인사해. 싫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소정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현철을 보며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소정이가 차려준 아침밥을 거부했다. 이거 싫어. 엄마가 해준 게 아니야. 진우야, 이제 이분이 엄마야. 예의 바르게 해. 현철이 아이를 꾸짖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다. 소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현철이 출근하고 나서 소정이와 진우만 집에 남았다. 아이는 하루 종일 울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진우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소정이가 다정하게 물었다. 엄마 보고 싶어. 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소정이는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도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웠다. 며칠 후 소정이는 친정에 갔다. 어머니 수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소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수키도 화가 났다. 이혼할까요? 이혼? 그건 안 돼. 벌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생각해? 그냥 참고 살아야 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참아라. 그래도 김서방이 돈을 넉넉히 벌어서 너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어쩔 수 없다. 사실 수키는 돈도 돈이지만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이혼한다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정이는 더욱 우울해졌다. 진우는 여전히 소정이를 거부했고 현철은 회사 일에 바빠 집에 늦게 들어왔다. 결혼 후 2달이 지났지만 소정이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다. 진우는 여전히 소정이를 새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는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었다. 진우야, 그만 울어. 학교에서 뭐 했길래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소정이가 지쳐서 물었다. 몰라. 진우가 뚝뚝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날도 진우는 친구를 때렸다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소정이는 학교에 가서 사과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집에서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소정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새어머니시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정이는 눈물이 났다.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었다. 화려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날 밤 현철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진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소정이가 말했다. 그래? 뭔 일인데? 현철이 무심하게 물었다. 친구를 때렸대요. 선생님이 집에서 더 신경 써달라고.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현철의 무관심한 태도에 소정이는 더욱 화가 났다. 여보는 너무 무책임해요. 본인 아들인데 왜 저한테만 떠맡기려고 해요? 야, 소리 지르지 마. 아이가 들을라. 현철이 짜증을 냈다. 그 순간 소정이는 깨달았다. 현철이 자신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소정이는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칠 후 동네 약국에 갔다. 약사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세대.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잠이 안 와서요. 가슴도 답답하고. 아, 그러시는구나. 신경성인 것 같은데 이 약 먹어봐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약사가 건넨 것은 하얀 알약이었다. 신경안정제라고 적혀 있었다.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돼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집에 와서 소정이는 약을 먹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잤다. 다음 날부터 소정이는 매일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약을 먹으면 진우가 말썽을 부려도 덜 화가 났고 현철이 늦게 들어와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알로는 효과가 없어졌다. 2알, 3알. 점점 양이 늘어났다. 약사님, 이 약 좀 더 주세요. 어머, 벌써 다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소정이는 거짓말을 했다.
이제 약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한편 친정에서는 대성이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다. 공장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큰 업체들이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주문이 계속 줄어들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언제 나와요? 그 공장 직원들이 물어봤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주문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대성도 확신이 없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 김 군과 박 사장이 다시 찾아왔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박 사장이 말했다. 박 사장은 4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다. 항상 금리를 번쩍이며 웃었고 비싼 양복을 입고 다녔다. 무슨 기회 말인가? 대성이 물었다. 원자재를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원가는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짓은 못한다고 했잖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반이 다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김 군도 거들었다. 사장님, 이러다가는 공장 문 닫아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잖아요. 대성은 고민에 빠졌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숙희가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여보, 소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좋은 보약이라도 사다 줘야겠어요. 지금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공장 사정이 이런데. 그래도 딸인데 어떻게 그냥 둬요? 현철이한테 폐만 끼치고. 숙희의 잔소리가 계속되자 대성은 머리가 아팠다. 다음 날 대성은 결국 박 사장과 김 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하지만 조금만 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아무 문제 없어요. 박 사장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대성은 처음으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시작이라는 것을. 소정이도 자신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단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진우야, 밥 먹어. 소정이가 약에 취한 채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진우는 소정이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이상해. 새엄마가 이상해. 진우가 혼잣말을 했다. 가족 모두가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약에 의존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소정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원래 50kg이던 몸무게는 42kg으로 줄어들었고 한때 백옥 같던 피부는 누렇게 뜨고 거칠어졌다. 소정아, 너 요즘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숙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소정이가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소정이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졌다. 약국에서 사오는 신경안정제의 양은 계속 늘어났다. 또 오셨네요.
이 약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 약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의사가 많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소정이는 거짓말을 했다. 집에서 진우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새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더욱 반항적이 되었다. 밥 안 먹어. 진우가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다. 진우야, 제발. 소정이가 약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 진우는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벽에 낙서를 하고 심지어 소정이의 화장품을 바닥에 쏟아버리기도 했다. 현철이 퇴근해서 집안의 참상을 보고 화를 냈다. 소정아, 집안이 이게 뭐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돌봐? 미안해요. 진우가 말을 안 들어서. 소정이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술 먹었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현철이 소정이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눈이 풀려 있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술은 안 먹었어요.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그날 밤 현철은 소정이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약병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현철이 약병을 들고 물었다. 그냥 두통약이에요. 두통약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현철이 약병의 라벨을 읽어보니 모두 신경안정제였다. 소정아, 너 약에 중독된 거 아니야? 그제야 소정이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약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한편 대성이의 공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다. 박 사장과 김 군의 꼬임에 넘어가 불량 원자재로 제품을 만든 지 2달이 지났을 때 대형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 여보세요, 대성 공장입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주문한 플라스틱 부품들이 전부 불량입니다. 내구성이 기준에 훨씬 못 미쳐요. 대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검사를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이미 2번 검사했습니다. 당장 전량 교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대성은 박 사장에게 전화했다. 박 사장, 큰일 났어.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 하지만 박 사장의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다. 김 군도 마찬가지였다. 2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대성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박 사장과 김 군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대형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키가 청구서를 보며 소리쳤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대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5천만 원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수키의 목소리가 히스테리 직전까지 올라갔다. 그날 밤 대성은 혼자 공장에 앉아 있었다.
기계들이 조용히 있는 공장은 을씨년스러웠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대성은 절망에 빠졌다.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왔다.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렸고 임대료도 내지 못했다.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직원들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대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직원들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법원에서 공장 폐쇄 및 재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집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집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담보로 잡혀 있어서. 그날 밤 대성은 큰 결심을 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수키야, 내가 잠시 어디 좀 다녀올게. 어디요? 이런 상황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일단 피해야겠어.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가족들이 고생할까 봐. 수키는 남편의 의도를 눈치챘다. 도망을 가겠다는 것이었다. 여보, 그럼 안 돼요. 같이 어떻게든 해결해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어떻게 갚아? 대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성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수키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당분간 얼굴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소정이 잘 돌봐주고 꼭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 수키는 쪽지를 읽고 주저앉아 울었다. 그동안 체면과 허영만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편 소정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하루에 10알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소정아, 병원에 가보자. 현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약만 먹으면 나아져요. 소정이가 흐릿한 정신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약국에서도 더 이상 약을 팔아주지 않았다. 손님, 처방전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소정이는 금단 증상이 시작되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환각까지 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소정이는 다른 약국들을 찾아 헤맸다. 하얀 블라우스는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약 좀 주세요. 제발요. 소정이가 애원했다. 하지만 어느 약국에서도 약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소정이는 약국 앞 계단에서 쓰러졌다. 약물 금단 증상과 영양실조,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다. 119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 병원에 실려간 소정이는 의식을 잃은 채 위험한 상태였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하게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약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고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현철과 숙희는 절망에 빠졌다. 대성은 도망간 상태였고 소정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소정이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더욱 망가져 있었다. 약물의 후유증으로 손발이 떨리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소정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숙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 하지만 소정이도 눈치챘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소정이는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약물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력도 나빠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졌다. 현철은 그런 소정이를 돌보느라 지쳐갔다. 소정아, 조금만 더 참아.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면 나아질 거야. 현철이 위로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진우는 새엄마가 계속 아프자 더욱 외로워했다. 할아버지도 없고 새엄마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혼자 남은 숙희는 매일 창가에 앉아 대성을 기다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소정이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돈을 쓰라고 하고. 숙희는 혼잣말을 했다.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숙희는 떠날 생각이 없었다. 언젠가 대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다. 저 집 사장이 야반도주 했다더라. 빚을 못 갚고 도망갔다는데 참 뻔뻔하지. 하지만 숙희는 귀를 막고 살았다. 체면과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저녁마다 숙희는 대성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였다. 여보, 언제 돌아와요? 소정이가 많이 아파요. 손자 진우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쓸쓸한 바람 소리만이 집안을 맴돌았다. 그렇게 대성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욕심이 부른 비극의 결말이었다. 대성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소정이는 약물 중독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숙희는 홀로 남아 지난날을 후회하며 남편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복했던 중산층 가정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욕심과 허영이 부른 가족의 몰락. 세상에 소중한 건 돈이 다가 아니지요? 저희 드라마 열차는 계속 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